네, 안녕하세요. 1조 스몰빅의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지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의 그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좀 거리감, 단절은 놀이에 대한 필요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몰빅이 놀거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마 이런 놀이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 아동의 차별 없는 놀거리 증진을 위한 그린맵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놀이터에서 장애 아동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전국적으로 14세 미만의 장애 아동은 우리나라에 5만 6천여 명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특히 놀이터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갈 만한 놀이터가 있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엄격한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가진 놀이터가 4만 2천 개 이상이나 되지만 장애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터는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휠체어의 입장을 막은 키즈카페 이야기나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놀이공원에 관한 기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와 비장애 자녀를 함께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슴앓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장애 아동과 가족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별 없는 놀거리 증진을 위한 그린맵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한 지역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지역은 강서구입니다. 왜 강서구냐고요? 강서구는 서울 25개 지자체 중에서 9세 미만의 아동이 송파구 다음으로 가장 많고 장애 아동도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동 친화 도시 18번째 인증을 받은 도시이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를 지원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작년에 장애 아동 학교 신축과 관련한 이슈를 강서구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서구에 있는 시민들, 특히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복지과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서구의 어린이 시설 정보를 함께 모으고 함께 진단하고 그리고 문제를 알리는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이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자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팀은 강서구 소재의 어린이 놀이터 131개소의 놀이터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약 2개월 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서 저희 팀이 가장 누린 소득은 놀이 환경 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또한 구축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제하는 것은 기술적인 자문과 지원이 없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서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술 자문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소통하면서 장애 아동이 놀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회를 개발하고 놀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린맵의 노력에 많은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장애 아동 친화 평가 지표라는 게 조금 낯서실 건데요.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직접 기획하여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함께 참여하였고 국내외 유니버설 디자인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포용성,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을 확인하는 10개의 질문으로 누구라도 지금 바로 놀이터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강서구의 131개의 전수 결과,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고맙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가지표 4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놀이터 평가는 아쉽게도 총 2곳이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을 받았는데요. 기존의 놀이터보다 이 놀이터들은 장애아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들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장애아동 친화 정도로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각 놀이터마다 매우 세세하게 꼼꼼하게 기록하여서 각 놀이터의 정보에 담았습니다. 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휠체어를 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사실 놀이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신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 감각을 필요로 하는 장애 아동에게도 놀이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안내, 화장실이나 음수대와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놀이터의 현 주소를 보는 것과 같았는데요. 강서구 어린이 놀이터 전수 조사 결과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의도하였던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갈만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장애 아동 부모들과 저희 팀은 놀이 환경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 전수 결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강서구의 이 어린이 인권에 관해서 관심 있는 많은 의원님들, 강서구청의 아동 청소년 친화팀, 강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 옹호관들, 또 장애아동 부모연대와 국내 지자체의 아동 친화 도시 인증과 평가를 담당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이 결과를 매우 유의미하게 들여다보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간단한 활동들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보고자 했던 것은 장애아동 부모님과 지역사회, 대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강서구 장애아동 친화 놀이터 지도가 강서구의 테마 지도에 이렇게 업로드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고 이 지도는 바로 어제 강서구청에서 협조를 통해서 어제 등록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본 지도에는 강서구 131개의 놀이터의 현황을 매우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현장에 문제 있는 1,000장 이상의 사진들이 선별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담겨 있고 아마도 국내에서 최초의 장애아동 친화 놀이터라는 이름의 테마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이 환경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강서구에 6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체 장애, 보행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발달 감각을 촉진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장애아동 친화 문구가 적혀 있는 놀이터 안내판, 사용수칙, 안전수칙에 장애아동이 배제가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의 보안관으로 놀이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포털에 장애아동 친화 놀이터 정보를 게시할 뿐만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 시설의 기본적인 장애 친화 정도를 검증하는 기준을 제고해 주기를 제안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강서구 기획예산과로부터 2021년도 지역사회 혁신 과제로서 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 추진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존에 획일화된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사회적인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었고요. 저희가 제안 드렸던
장애아동 친화 통합 놀이터에 대한 기구와 안내판을 친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라는 의견도 회신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강서구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과연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마 저희 팀처럼 모든 팀들의 고민은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활동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스몰빅의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은 국내 아동 놀권리 증진 조례가 구체화되고 아동 친화 도시 인증 평가 과정에서 유니세프가 검토하고 있는 장애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 활동이 확대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놀이 환경에 참여했던 장애인 부모 연대 어머님들이 자발적인 캠페인 기획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슈에 관해서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것은 저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스몰빅은 한마을에서 시작된 변화의 과정을 스몰빅의 홈페이지 플레이 포 올이라고 하는 곳에 세심하게 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카톡과 문자로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어떻게 지역사회 문제를 공감하고 놀이터를 매핑하고 놀이 환경을 진단하면서 이 이슈와 관련된 것을 공유하고 확산해가는 이 과정에 이 변화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장애 아동의 차별 없는 놀권리 증진을 위해서 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도 하고 놀이 정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도 가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놀이터 현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정보들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실패를 맛봤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몰빅의 이름처럼 시민들과 함께 쉽게 지역사회 안에 있는 문제를 공감하고 이런 변화를 만들었던 과정들이 계속해서 커져나가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1조 스몰빅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9기인데 지난 8기까지 과정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졸업식 날 세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표 사이에는 8기까지는 사실 이제 해외 연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를 직접 가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국내 활동으로 대체를 했는데 보통 이제 두 번에서 마지막으로 오는 그 과정에 상당히 수준이 몰라볼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서도 스몰빅도 진짜 지난 두 번째 발표에서 오늘 마지막까지 오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셨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마 질문 겸 평을 했던 거는 매핑하는 것만으로 이게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드보커시, 옹호 활동, 시민 옹호 활동으로 잘 연결을 해서 매듭이 잘 지어진 그런 프로젝트를 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린북에서 그린맵으로 바뀐 건가요? 이게 최종?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표현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일단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좋은 멘토를 만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멘토가 누구야? 그- 멘토가 누구야? 밝힙시다. 멘토가 저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아, 예, 예, 예. 저하고 뭔가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강서구 전체 놀이터를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칭찬드릴 만하고, 그 안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지 않고 이걸 애드보카시로 전환하시면서 구체적인 성과들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은데요. 예. 그리고 이게 강서구 그냥 사례로 끝나지 말고, 제가 볼 때 강서구가 이렇게 놀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아마 놀이터 개수가 적은, 모수가 적은 데 가면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사례화시키고 해서 외부적으로 나가게 좀 만들고, 그리고 구의회나 이런 지자체들하고도 협조 관계만 조금 더 만들어지신다면, 그리고 이게 외부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이거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더 많이 내보내셔서 많이만 알고 있다 그러면 확산성도 꽤 크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좋은 멘토를 만나신 것만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뭐 노력을 엄청나게 하셔서 많은 그 진전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멘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멘토였다면 이런 좀 그 어드바이스 했을 것 같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등급이 2개소고 2등급이 뭐 하여튼 한 40%쯤 되는데, 왜 1등급 2개소는 왜 그런 설치를 했을까? 그걸 찾으면 사실 이게 그냥 이런 조사해서 맵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의무론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그 2개소는 왜 그것이 가능했었는지를 찾아내면 그게 이제 일종의 이렇게 그 옆구리 찌르기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딴 데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목들을 보면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어린이 놀이터의 장애와 비장애와 관계없이 어린이 놀이터에는 꼭 해야 될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좀 구별돼야지만 좀 더 그 적확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놀이기구만 만들고 접근성을 높였다고 해서 좀 이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 비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자기 아이들이 같이 노는 것을 아무런 편견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뭐 손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놀이터에서 장애를 가진 애들과 같이 노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심지어 좀 약간 과도하게 아이들 막 괴롭히는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도 좀 불편해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이제 우려, 걱정, 편견 이런 것을 없애지 않으면, 그것을 줄이지 않으면,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줄이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놀이터 맵을 만들고 이런 데 가보세요, 같이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서구에서 학교 그거 그냥 결사적으로 무릎 꿇고 반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 이런 거 만들어놨으니까 같이 노세요라고, 이거 같이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게 정말 걱정이 돼요. 그 방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뿌리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또 좀 그렇잖아요. 좀 약간 제가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하고 문제의식도 좋고
자그마한 시도로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번 두 번에 걸친 발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비해서 훨씬 더 내용이 좀 정교해지고 그 다음에 구체화되고 해서 꾸준히 이게 이제 내용이 채워지는 이런 과정들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발전을 시키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으면서 떠올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면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어떤 규범, 기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문제부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 다른 정상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과 이 인식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건지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직접 스몰빅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생태계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뭘 잡아가지고 하는 게 임팩트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일지, 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가장 이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표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좀 놀라게 하고 인식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게,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앞에서 UN 얘기도 했지만 유니세프 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한 지역에서 이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구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들어와서 뭔가 인풋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공유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 공유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한데 묶어낼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임팩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아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려니까 뭐를 해야 될지 좀 쥐어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장점이 참 많네요. 너무 구체적이고 데이터 중심이고, 그다음에 대안적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1기서부터 이때까지 쭉 본 것 중에 이렇게 구체성을 띈 프로젝트 몇 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아까 그 문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뭐 액세시빌리티, 어베일러빌리티, 액세시빌리티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웨어니스예요. 인식 개선 문제.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 문제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건데, 그 수혜자들이 인식 개선이 없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분들, 참자들이 인식 개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인데 이게 좀 빠져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장애 아동들이 하루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그 동선 연구가 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사실 놀이터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 컴퓨터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도 놀이터 안 가는 세상인데 만들어 놓고 놀이터 자꾸 가라. 근데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동선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하는 그 활동이랑 이 놀이터가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를 그 전체적인 픽처 속에서 그 놀이터를 연구를 하셔야지, 놀이터만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라이프 임팩을 줄 때
제한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놀이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서 임팩을 내려면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부모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어 지금. 가장 중요한 어웨어니스랑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이게 이제 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놀이터가 이제 등급 체계를 좀 하면 어떨까? 발달 장애나 아니면 장애 아동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앱 같은 데 딱 보면은 그래서 1, 2, 3등급에 이렇게 나눠주면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거기가 놀 수 있는지, 그러면은 뭐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한 2조 모난도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안전과 편의라는 이유를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증가했고요. 거기 안에서 온라인 소비 시장도 당연히 확장이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 부분들 안에서 택배 물량이 당연하게 늘어나게 됐고요. 저희 가정으로 배달되는 택배 물량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환경 오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발생이 됐고, 저희 2조 모난도는 이 주제에 대한 우려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소비자가 아닌 택배를 생산하고 배송하는 공급자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 2차에 진행하는 앞에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분들로부터 들은 피드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택배 공급자의 입장 안에서의 비용 체계를 바꾸는 것은 기업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 그러니까 택배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 아닌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이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가 처음 대상으로 한 기관들 자체가 워낙에 소규모 시장을 갖고 있는 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임팩트와 파급력인 측면 안에서 유통 플랫폼이라든가 물류 플랫폼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의 사업 연계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정교화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저희의 프로세스는 5단계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는 저희의 그간의 운영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업의 체계에서 구축하는 과정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53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조사를 했고요. 이 안에서 기업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다 무수하게 많은 정보들에서 쏟아지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정의를 저희 스스로가 내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정의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포장재 정의를 바탕으로 저희는 친환경 포장재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포장재를 선별하고 그 가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재들이 실제 택배를 받는 최종적인
소비자가 이 부분에서 체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사용 테스트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용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에는 포장재의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택배 포장재를 사용하는 또 구매 파트너에 대한 모집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런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는 포장 지원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그에 따라 1차 저희 그 친환경 포장재를 공동 구매하는 내용과 함께 친환경 포장재를 접하지 못한 기업 그리고 많은 다수를 위한 체험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친환경 포장재를 저희가 정의 내리는 데에서 저희는 3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포장재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이 포장재를 분리배출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을지 분리배출의 용이성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아무리 친환경 포장재라고 해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포장재라는 부분들을 주목했고 마지막으로는 대외적인 인증을 받은 공신력을 확보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친환경 포장재를 정의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5종을 선별했습니다. 그 부분은 종이 박스로 일컬어지는 부분이 1차적이고 거기에는 날개 박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테이프, 그다음에 썩는 택배 봉투, 종이 완충제, 그리고 내추럴 폼이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완충제 저희가 5종을 선발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가격을 분석했습니다. 사실 친환경 포장재의 가격 분석 부분에서는 저희가 친환경 포장재를 사실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 포장재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매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가격적인 장벽입니다. 그럼 이 가격적인 장벽을 저희가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졌고 그 고민의 지점으로 저희는 공동구매라는 체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5종에 있는 친환경 포장 중에 가장 핵심적이 될 수 있는 3개 종류에 대한 가격 분석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가지고 일반 친환경 포장재가 아닌 다른 재료들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을 때 가격을 비교했을 때 물론 가격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개를 포장하는데 232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친환경 포장재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4개의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공급해주는 제조하고 판매하는 3개의 파트너와 저희가 업무 체결을 진행 그리고 앞으로 진행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사업을 홍보해주고 협력해줄 파트너 3곳 그리고 실질적인 이 포장재를 구매하는 파트너사로 18개 총 24개의 파트너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파트너사를 모집을 했고요. 1차 저희가 7개 기업에서 지금 18개로 늘어난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저희 구매 파트너사들과 함께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1차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1차 공동구매에는 우선 10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10개사가 참여를 했고 저희가 첫 번째 품목으로는 종이 테이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공동구매 부분으로 가장 선호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총 1,400개의 테이프를 구매했습니다. 1,400개라는 수량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형 택배 박스를 포장하는 기준으로 56,000개를 포장할 수 있는 수량이 됐었습니다. 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른쪽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들을 조금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저희 12월을 목표로 해서 2차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2차적으로 포장재를 구매를 희망했던 생분해 봉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는
기업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포장재 테스트 키트를 구성했습니다. 네,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친환경 포장재 키트는 총 5개의 포장재 종류와 함께 포장재 배출에 대한 안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재 배출의 안내 카드는 최종적으로 택배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 포장재의 종류가 친환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 그것이 환경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는 카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 5종을 같이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이 경험하실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갔고요. 저희가 11월 16일까지 해서 최종 32개의 기업에게 이 친환경 테스트 키트를 배포했습니다. 키트를 배포하면서 이제 기업분들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을 했을 때 100%에 가까운 기업분들이 모두 다 만족을 하셨고 이후에 공동구매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포장재료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던 32개의 기업들 중에서 18개사가 사실은 기존의 친환경 포장재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친환경 포장재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고 사용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체험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뒷단에 저희의 친환경 포장지원센터의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신청하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동구매와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인터뷰를 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공통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친환경 포장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패키징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큰 장점이 있었다라는 의견들을 대다수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 키트를 배포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무료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시간을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는 부분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 만족도에 만족한다라는 의견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의 확신을 좀 가져왔던 부분은 이 구조 안에서 저희는 공급자 중심의 협력 모델,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부분들의 성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셨던 저희의 그 체험 키트가 GS 홈쇼핑에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 쪽의 그 품질 연구팀에서 지금 GS 홈쇼핑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류들 제품 아니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안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종이박스 대신에 다른 친환경 포장재료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고 싶다라고 저희 지원센터에 그 사업 제안 미팅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지원센터 그리고 GS 홈쇼핑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가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와 함께 이 미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 그리고 소기업 그다음에 제조업체 3자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포장지원센터가 이제 중간체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저희 현재의 파트너사들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포장재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대기업과의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협력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협력적인 파트너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 파트너사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분들 안에서 계속적인 저렴한 비용의 단가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친환경 포장재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점점 저희가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관련 정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친환경 포장재를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그 홈페이지 통해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지속성을 가져가고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계속 가졌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만났던 필드 트립에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이 친환경성, 자원 재순환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적인 고민들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포장지원센터의 지속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마케팅 부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CJ 대한통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다 할 성과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적인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서 이 기업을 끌어들이고 이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내년도까지 공공구매 파트너사를 100개사를 확보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엔 활동이 아닌 사업적인 지속적인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2조 모난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포장지원센터의 비영리단체, 임의단체의 설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으로서 영역을 끌기 위해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좀 하면서 실제적인 사업의 구조를 가져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발표 시간이 보이지가 않아서 얼마 남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저희 다른 조원분들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발표 자리 잠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고자 하는 주식회사 용기내자의 대표 기유진입니다. 짧은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연간 20%를 차지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한 세척장 시설을 마련해라. 그래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꿔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례식장은 그럴 만한 여력들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용 구조는 줄었고요. 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세척 기기를 마련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특히나 자원 재활용 제로도시라고 해서 일회용품 제로도시라 해서 강력하게 장례식장 4곳을 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천시를 스코프로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다회용기 제공, 렌탈 서비스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과는 좀 다른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서비스들은 멜라닌 식기를 활용하여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이 좀 어려운 그러한 어떤 소재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비용 구조도 상당히 높은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가지 방법, 용기를 혁신하고 비용을 혁신해서 장례식장의 상주와 장례식장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공유경제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그릇은요, 멜라닌 소재가 아닌 PP 소재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다한 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친환경성과 내열성을 잡았습니다. 2번째로는요, 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세척기기, 그다음에 공사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면, 저희 주변에는 이미 세척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 잉여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해서 기존의 세척장을 공유해서 그곳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고정비를 줄이고 공급하는 비용을 줄여서 렌탈의 전체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줄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기구독 프로그램과 후불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이로써 저희 영업이용률은 한 3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장례식장에 대한 성공 모델이 선다면 앞으로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골목 상권에서도 이 다회용기를 주고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서비스를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공유경제와 또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용기 내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포장재 체험 키트 발송은 몇 건이라고 하셨죠 아까? 얼마 정도 나갔다? 32건. 네네. 예. 그 체험 키트는 요 형태대로 하나만 보내드리는 형태였나요? 네네. 지금 포장지원센터 운영이 지난번 발표 때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비영리 미단체 신청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친환경 포장재 자체의 단가 이슈가 지금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왜냐하면 아까도 154원과 232원의 그 80원의 차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 포장 지원 센터를 운영하시려 그러면 그 안에서의 또 비용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또 가능한 이슈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소규모 단체가, 소규모 기업이 친환경 포장기를 쓰려고 그러면 진짜 이런 지원센터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교육도 해주고 키트도 보내드리고 뭐도 하고 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체의 운영 자체가 어떨까? 예, 그리고 그게 또한 친환경 포장재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단가를 높이는데 오히려 또 나쁜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과 뭔가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요게 살짝 그냥 한 줄 써 있었지만 저는 되게 키포인트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만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예, 구성들 안에서는 실제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관련돼 있는 지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중간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우선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알고 있어서 내년도에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환경에 관련돼 있는 재단들로 통해서 저희 우선 임의단체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한 좀 시드머니를 가질 예정이고요. 뭐 처반에 들어가는 인력적인 구조들 안에서 온전하게 저희의 팀원들이 100%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안에서 뭐 옆에 발표하고 계시는 그 러블리 페이퍼의 분들도 지금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적인 사무적인 행정적인 업무의 시작은 러블리 페이퍼에서 좀 같이 겸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지원센터는 사실 비용을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직의 체계는 아니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역할로서 초반에 구성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적합한 기관들이 있다면 저희는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좀 넘길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 프로젝트도 완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건지 모르는데, 그 가격 분석할 때 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가격 분석 슬라이드. 여기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일반 포장하고 비교해서 요 박스 친 232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개당 가격입니다. 개당 가격이죠. 예, 그러니까 우선 소형 박스 포장을 좀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해서 사는 입장에서는 개당 232원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난번 발표 때는 이제 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그냥 요거다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래서 이게 232원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업의 규모 혹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다려올 수도 있는데, 뭐 마진율이 특히 낮은 영역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친환경이라는 메시지만으로 돌파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할 건지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원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 센터를 비영리 단체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센터 자체에 뭔가 경제적인 그 지속 가능성,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그 지원받는 걸로 임의단체로 지원받거나 이거는 제가 보기엔 롱텀 솔루션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류의 방향을 잡으셔서 이게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자체가 또 꼭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들으시고 이따가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시죠. 뭐. 예. 여기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발표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제 실현 가능성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경제적인 걸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걸 봐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 만큼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 그러니까 그런 베네핏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요. 사실은 이 친환경 포장의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개 박스를 왜 사람들이 안 하냐, 또는 왜 종이 테이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테이프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제품의 그 안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쓰지 않는 이유가 가격만이 아니고 편의성이라든지 인식의 이런 측면에 있거든요. 그쪽에 너무 조금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구매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대기업은 왜 안 할까? 대기업은 정말 많은 수량을 주문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안 할까?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얘기는 전번에 있었나요? 제가 없었죠. 팍 뛰어들어와가지고 장례식장 얘기는 이거는 정말 이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약 35% 이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렌털 회사들은 왜 못했을까? 그걸 뭐 공유경제 개념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닐 거거든요. 노는 게 진짜 많다면 다 활용했을 텐데 영업이익률 35%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협력해 줄 거야. 다 이렇게 장례식장도 오케이 하고 또는 장례식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오케이 다 할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익을 내려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건 조금 좀 더 진지하게 정말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렌탈 회사들의 실태를 좀 더 보셔야지만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바람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 이게 좀 더 다듬어서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발표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제가 2개가 돼서 그 사이에서 뭔가 이 진화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약간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저게 갑자기 왜 들어갔지? 2개는 굉장히 다른 타겟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친환경 포장재라면 두 번째는 다용기 여러 차례 사용하고 세척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건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 개당 230원 정도의 이제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저 금액을 뭘로 이해를 할까 하는 이슈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소비자들이 같이 소비를 하게 하는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포장재도 이런 거 쓰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환경을 생각을 해서 이 퍼블릭 이 배드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뭔가 이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걸 칭찬해 주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저만큼이 어떻게 보면 환경에 주는 부담을 사전에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국가적으로나 지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사전에 그만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무슨 뭐 세금 혜택을 받는다든지 혹은 뭐 SK에서 하는 것 같은 SPC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전체 이 재활용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안에서 본다면 저게 그냥 혼자 하나의 그 조직 기업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화가 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고 회수하고 다시 세척해서 다시 쓰고 하는 이 모델은 사실 동네 중국집들은 다 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회용 폐기물들이 늘어나고 음식 배달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의 수요 이외에 배달 음식 배달하고 관련해서 생겨나는 쓰레기들이 훨씬 더 엄청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타겟이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그 장례식장으로 갔다는 거는 대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 이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미 저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과의 차별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조금 더 진전된 모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외하고 또 얘기를 해요. 짜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네, 바가 무너졌어요, 제가.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하게 맨 처음에 환경 문제 하실 때 좀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 어떤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 있죠. 이거를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쭉 보는데 왜 우리가 하는 대안이 다른 라이프 사이클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 것보다 나은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린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오케이 이렇게 되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더 설득력 있게 되려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잘 만들면 되잖아요. 뭐 그부터 유통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이게 도는 게.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이제 토픽을 정하신 다음에 좀 큰 픽처에서 그 토픽을 바라보고 다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으셨으면 좀 더 이 대안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좀 다가가지 않았을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근데 기업에도 밸류 체인이 있어요. 또 기업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게 똑같이 그 활동이 다 임팩트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 체인도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그쪽 사이클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저쪽에 어떻게 임팩트를 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맞물려 돌아가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왜 어떤 기업을 먼저 해야 될지 다른 기업은 나중에 해야 될지 임팩트 부분에서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보시고 앞뒤로 연결시키는 스토리를 짜면은 훨씬 더 좀 설득력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나요? 예. 주신 조언들은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포장 단가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한 개당의 가격이 이제 230원이라는 부분이 결코 이제 수량들이 늘어났을 때는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표를 좀 보시면 조금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여기 안에서 일반 포장재에 대한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의 단가 차이보다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썩는 택배 봉투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200원 이상의 200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갖고 있는 부분 때문에 단가적인 부분들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이 부분도 규모의 경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양을 구매를 하게 돼선 그 안에서의 단가는 당연히 낮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저희가 GS 홈쇼핑과의 진행하는 부분을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구매의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썩는 택배 봉투입니다. 이 부분들 안에서 저희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적인 부분들 안에서 많은 상당 부분은 GS 홈쇼핑에 구매를 가져가겠지만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더 저렴한 단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 구매의 파트너사를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분들 안에서 비용 증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적 기업 방식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업적인 부분으로 푸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안에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포장재에서 왜 갑자기 다회용기 이제 재사용 부분으로 넘어갔냐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친환경 포장재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고 그 부분들 안에서 저희가 만난 전문가분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사실 친환경 포장재를 하더라도 결국엔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부분이다.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부분의 비용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엔 이 포장 부분들 그리고 사용하는 우리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는 결국에 재사용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들 안에서 좀 많은 이제 고민과 좀 착안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들 안에서 그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면서 또 내년도부터 규제되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사업 모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수시대 최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티슈 노동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2019년 4월 서울신문사에서는 10대 티슈 노동자의 밑바닥 청춘이라는 기사를 연재하였습니다. 전국에 20만 4천 명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일부 업체에게는 뽑아쓰고 버려지면 그만인 티슈 같은 존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일하는 10대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처한 근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돈을 좀 늦게 줬어요. 돈을 한 2주 정도 늦게 주더라고요. 30만 원 받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10만 원 훅 깎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시간에 3,000원만 받고 일을 하거나 청소년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 근로 시간인 8시간을 훌쩍 넘겨 일한 경우도 다반사. 메뉴판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손을 잡고 나이가 몇 살이냐. 청소년들은 이런 행위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일자리 시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밑바닥 노동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 결국엔 이게 누구나 다 일을 하면서 살 건데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사회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천시하고 자기가 일하는 걸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10대들의 노동인권 실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중고생의 15.9%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일하는 청소년의 47.8%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최근 조사를 보면 사회적 경험을 획득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권종영 군을 만나봤습니다. 권 군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접시를 깨뜨린 적이 있는데 다음 달에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한 경우도 있고요. 다쳤을 때도 치료보다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라고 혼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권군은 사장님한테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아예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저 묵묵히 참았다고 합니다. 이때 권군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요?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는 권군과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든든한 어른이나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부당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이란 이슈는 매우 중요한데요. 학교 급식 조리사 파업 때도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는 조리사분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의 밥을 해주시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다. 이들이 대우받아야 우리가 행복하다라며 오히려 파업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존중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노동도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수시대는 청소년, 사업주, 지역사회가 참여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광명에서 그 가능성을 실험해 보기로 하였고요. 광명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활동이 이어지도록 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시작은 청소년의 언어와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 노동인권 UCC 공모전이었습니다. 그중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알바 부당 대우 받아가면서 해? 알바하기 전 기본적인 부분 익혀도 그랬지. 짧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알바 부당 사례 대처 어려운 게 아니야. 알바 10개명 들어봤지. 노래 외우듯이 반복 또 반복. 머리에서 저절로 10개명이 툭. 근로계약서 툭. 추가 수당 확인 툭. 고용노동부 신고 툭툭. 알바 언제까지 당하면서 일만 할래? 너도 너에게 피해한 걸 알바를 시작해. 행복하게. 네가 알바 10개명 알고 고용노동부에 굳이 알기만 하면 피해받지 않는다. 야, 너도 당당할 수 있어. 네, 야, 너도 당당할 수 있어. 멋진 말이죠? 이 영상은 광명, 남양주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했던 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들 입장에서 어떤 게 개정되면 좋을지 토론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할만하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학부모, 정치인, 지역 활동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요. 지역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은 일하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광명시가 되겠다라고 하였고요. 양기대 국회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주환 시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날의 소회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소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던 꿈의 학교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청소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고 정리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광명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 친화사업장 지정 및 관리 차원의 모니터링 도입. 둘째,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 셋째, 청소년 노동지원센터 늘리기. 넷째, 사업장 의무 교육 시간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시키기. 그 이외의 내용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임금 지급 대상 작성을 장려, 청소년 창업과 청소년 공공일자리를 창출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청소년 노동 친화 도시 광명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을 마친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정책들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했고요. 12월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정책 발표회를 할 예정인데요.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지역 신문, 많은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었고요. 향후에는 방송에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했는데요. 우리가 과연 광명시 조례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시의원과 공무원과 시민단체들을 만나면서 광명시 최초로 조례 개정을 위한 민간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명시 의회, 광명시청, 청소년재단, 그리고 민간단체 등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수행할 주체들이 참여한 회의였기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요. 입장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10월 14일 광명시 의회 상임위, 10월 21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11월 6일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이라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첫 시작점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는데요. 사업주를 설득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좀 힘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근거로 광명시민인권센터에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제안했고요. 인권센터는 흔쾌히 수락했고 근로계약서 키트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근로계약서 제작 키트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 키트에는요. 근로계약서, 친권자 동의서, 알바 10개명, 근로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각종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와 작성 영상이 담긴 QR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명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수화동하고 철산동입니다. 저희는 2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참여한 사업주들은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양식도 없고 쓰는 법도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편의점 점주분들 같은 경우는 법이 사업주에 대한 배려는 없고 청소년들 위주로만 되어 있다. 이건 너무 불만스럽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명시민인권센터에 편의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요. 인권센터에서는 진행하겠다고 또 이렇게 확답을 주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의미 있었던 건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사장님이신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면서 사업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조합원 204명에게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사업주는 가해자일까요? 아니 편의점 점주들의 말처럼 피해자일까요? 우리가 직접 사업주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정은 사업주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당사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주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교육하고 상담해주는 누군가의 지원이 부재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수시대는 청소년, 사업주,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광명에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사업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활동의 성과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성취감을 얻어가는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프로젝트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발표회를,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사업주 상담 교육 캠페인을, 또 양기대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제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옹호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 맺음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노동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활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는 다음과 같이 활동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함께 토크쇼도 기획하고 역할 분담하면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하나 소리 없이 전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노동인권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소중한 분들을 만났고 이보다 값진 선물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광명이라는 실험실에 선물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갖고 이 서툰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두 걸음 그리고 이어지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조원들이 활동하는 지역인 하남, 안산, 시흥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한 약수시대 조원과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신 교수님, 코치칭 선생님, 그리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동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열심히 듣다가 끼는 걸 또 타이밍을 놓쳤네.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화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선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조의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진짜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자꾸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의 정의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경험의 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될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근로계약서 같은 걸 보면 진짜 뭐 보통 사람 일하는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쪽으로 갈까봐 좀 걱정이 돼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까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정말 규정, 제가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고용심판위원회를 한 9년 했기 때문에 노상했던 얘기가 그거였는데 사업주들이 그 근로기준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근로계약 써야 되는 것도 모르고 뭐 그리고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는 좀 억울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안 해요. 그거 정말 귀중한 것인데 그거 잘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 이제 처음에 이 조가 노동 교육 그 노동의 가치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업주가 지켜야 될 사항도 있지만 근로자가 또 지켜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 한다든지 언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명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그걸 안 지켜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걔가 나올 줄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 나오면 불이 나게 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노동 가치 중요한 것인데 어쩌면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이들이 이 계약서는 바인딩한 거다. 법적으로 바인딩한 거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써놓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네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해드리지만 권리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 권리는 마음대로 누려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더 신경 쓰였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그 청소년들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건 좋은데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서 하는 애들 많거든요. 배달하는 애들이 순전히 그거예요. 그 오토바이 이제 배달하면 오토바이 타는 애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과연 그것을 아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게 함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닐까. 자꾸 이제 이런 걱정이 되게 되면 부모 입장이 돼 보면 특히 이제 손자 아직 어리지만 진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에게 우리가 노동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것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전제 근로계약서 쓰자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동 가치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철학적이고 너무나 근본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그때 코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아주 구체적인 이슈로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면 사실은 노사관계에서 제도화가 가장 덜 돼 있거나 비공식적이거나 관행적이거나 그거는 뭐 노사 양쪽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고 다 명시적인 절차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자영업 부문으로 가거나 이 비공식 부문으로 가거나 하면 이게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약간 이 고용의 틀 자체가 막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플랫폼 노동으로 가서 고용 계약의 전통적인 개념부터 이 근로 계약서 자체가 이제는 성립이 안 되는 그래서 완전한 제도의 공백 상태인 곳들이 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여기서 고용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만약에 배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고용계약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모델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 고용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것들이 더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지만 지금 상태는 약간 과거 모델이 되는데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오히려 미래에서 다가올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학습 기회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많이 쓰는 게 목표인 건지 뭐 그 권리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목표인 건지 그러니까 어떤 뭐 좀 약간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뭔가 좀 열심히 계속 하는 거 자체 그럼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측정이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측정이 안 되면 결국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 정당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앞에 좀 한두 가지가 있으면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도 하고 인식 촉구도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사회 혁신? 그러니까 인식을 확산시킨 데 있어서 이 팀에서 말하는 혁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워낙 중요해요.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그거는 당연한데 자 그거를 우리가 강명시에 정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결국은 다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A 방법이다. 왜 B, C가 아니고 A 방법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뭔가가 좀 저 같은 사람은 다가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존에는 왜 B, C, D로 했나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청소년들이 더 잘 받아들일 텐데 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A, B, C, D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혁신적인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하시는 느낌? 이거는 조금 좀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관계자 만나시고 그렇게 다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좀 체계화가 됐으면 좀 설득력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인 교수님 뒤늦게 나타나셔서 또 빼뜨리는 소리를 이렇게 약수 시대 보고 도대체 목표 뭐냐 너 도대체 뭐 이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라 뭐 이 정도의 느낌의 커멘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시간에 오셔가지고 역시나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담이고요. 이게 마지막 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보다 많이 정리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김태인 교수님과 유사한 코멘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가 목표일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에 대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걸 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도전과 혁신 아니면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 또 의문이 들었던 건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센터는 도대체 이따가 뭐 했냐 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의 약수 시대가 이분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무슨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별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간에 또 어떤 멘토를 만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명확하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멘토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형 교수님 말씀 맞다나 맨 마지막에 하려니까 진짜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아마 두 번째 발표하셨을 때 제 코멘트였는지 다른 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게 최종 고리돼서는 이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뭐 인식의 문제도 있고 관행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뒤로 많이 이렇게 살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훨씬 풍부해졌고 실제로 광명시에서 어마어마한 그 일을 지금 진짜 열심히 하신 흔적이 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아마 김태형 교수님이 그 혁신적인 게 뭐냐 하고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약수 시대 팀이 이 일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이 확대 재생산되는 뭔가 모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수 시대가 아니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작업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네. 3차 발표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저희가 12월에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조원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우리 조원들 소개 한번 해드리고 내려가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우리 저기 김민영님 있으시고요. 예, 우리 김태경님, 예, 우리 김종환님, 윤성원님, 조병준님, 그리고 우리 김아란 코칭칭 선생님 계시고요. 또 우리 방대욱 자문해주신 또 멘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사회혁신가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갈 수 있지만 메인테이너가 없으면 세상은 일주일도 이어가기 힘들다란 말 했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소소한 일들을 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화의 또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런 노동이 당당한 사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약수시대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자리에서든 함께 노력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